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6명 중에 뭐 한 사람이라도 낙마를 시키겠다 이렇게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한 사람이라도 낙마가 되면은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레임덕의 신호탄이 이미 쏘아졌고 레임덕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죠.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양쪽의 원내대표가 이번에 처음 대결을 하죠. 민주당의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두 원내대표의 지략 싸움, 이런 것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불거진 의혹들을 보면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황당한 일이 너무 많죠. 어제 제가 배우자, 일단 후보자의 배우자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무관세로 외국에 나갔다가, 공간에 파견됐다가 들어오면서 관세도 물지 않고 도자기를 대량으로 가져와서 도자기 장사를 하는 부인이 있지 않나, 또 절도 전력이 있는 부인도 있었죠. 그리고, 청문 당사자 본인도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이면 주택 정책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서울에 살면서, 본인은 서울에 살면서 세종시,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그때 공무원 특별 공급해서 아파트를 하나 받아놓고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재테크를 해서 2억 원의 차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또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이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하라고 외국에 보냈는데, 하와이, 뉴질랜드, 스페인 이런 데 다니면서 나라 돈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다 저희가 낸 세금으로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두 딸을 데리고 나가고 남편도 데리고 세계 여행하듯이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성진에 도움되라고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의 논문에 남편 이름을 18번이나 올려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칙과 특권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을 또다시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 민정수석실에서 이 정도는 검증을 했을 겁니다. 이거 검증 못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 과거에 같이 본인이 출국을 했을 때 가족들이 같이 출국하고, 또 간사, 세종에서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아서 거기에 살지도 않고, 이것은 다 검증을 하고 올렸을 텐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괜찮아 이러고 다 임명을 시킨 거죠. 지명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들어서 물론 요즘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그랬지만은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런 느낌을 갖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인사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북한 문제나 경제 문제나 코로나 백신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일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만 해도 그 검찰총장을 지명을 했는데, 방탄검사 김오수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꼴찌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데 그냥 밀어붙였죠. 그래서 5기 인사의 끝판왕이다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오늘 조간신문의 톱은 거의 다 이것으로 장식이 됐습니다. 방탄검사 김오수가 결국은 검찰총장에 올랐던데, 여러 조간신문들 중에서 제목을 압권으로 뽑은 신문사는 조선일보였습니다. 확 와닿는 그런 기사 제목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문지기 검찰총장입니다. 문지기 검찰총장. 국민들을 지키는 대문을 지키는 검찰총장이 아니고 문재인을 지키는 검찰총장, 문지기 검찰총장. 확 와닿지 않습니까? 정권 방탄용 인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총장이 김오수를 지명을 했는데, 김오수는 조국 사태 때 이성윤과 둘이 밀당을 해서 윤석열을 뺀 수사팀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안전책임질 방탄총장으로 낙점이 됐다. 현 정부에서 어제 또 궤변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는데, 김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노미네이션
노미네이션 지명되는 거죠. 후보로 오르는 것이죠.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처럼 최다 공직 후보자 노미네이션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그동안 김호수가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또 감사원, 감사위원 이렇게 계속 거론되고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안 됐죠. 안 됐고 그래서 뭐 김오수 해서 뭐 오수 간직이 오수했다, 재수, 삼수, 사수, 오수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판국에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윤여정 배우의 그 오스카 수상 이것을 뭐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처럼 최다 공직 후보자 노미네이션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췄다는 방증이다. 어이가 없는 해석이죠. 뭘 그 김호수가 정권에 이렇게 충성을 했길래 법무부 차관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겠죠. 검찰을 장악을 해서. 그것 때문에 보온 인사를 하려고 여기저기 계속 대입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역량이 있어서 여기저기 물망이 올랐다. 이렇게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자, 이 사진 보시면은 조선일보 사진은 뭐냐면은 2019년에 그 찍은 사진입니다.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김호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검찰 개편안 조속한 이행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자, 법무부 차관이 받아쓰기를 아주 공손하게 받아쓰고 있죠. 이거 어디 뭐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북한 쪽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김정은이 훈시를 하면은 그것을 받아쓰는 당 간부들. 자, 그래서 검찰총장이 된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검찰총장을 시키려다가 못 시킨 뭐 후보 추천위원회의 반발이든 아니면 전략적이든 시키지 않았든지 못 시킨 이성윤은 유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호수가 3기 선배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할 필요가 없다. 중앙일보가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중막을 치는 것이죠. 권력 수사를 막는데 그동안은 이성윤이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를 해왔는데 검찰 안에서는 뭐 법무부 장관은 다 뭐 추미애, 조국 다 방탄 그 장관을 했지만은 고군분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선배인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되고 윤석열 대신 본인은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남아서 보호막을 칠 수 있는 혹은 옮겨도 서울 고검장급으로 옮겨도 그 다음에는 대검 차장으로 가서 김호수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구도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친정부 김 전 차관, 김호수 또 이성윤이 쌍두마차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을 이끌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10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변수다. 지금 이성윤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해놨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자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지금은 피의자인데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피고인 대검차장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의 이상한 선택, 정말 이 인사 문제를 제가 짚어드렸는데 인사 문제뿐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재인의 이상한 그 발언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을 2년 전에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30대 국민을 본인이 고소를 했죠. 고소를 해서 최근에 2년 후가 지난 지금의 검찰의 송치가 돼서 어떻게 대통령이 본인을 비방을 했다고 뭐 국민을 고소할 수 있느냐, 무슨 뭐 국가원수 모독죄냐, 뭐 이런 말까지 비판이 막 나오는데 거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을 고소한 데 대해서. 자, 그러니 정말 본인이 고소한 것이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남북 문제가 이렇게 경색이 되고 김여정이 최근에도 막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그런데도 뭐 남북 문제에서 훈풍이 불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도보다리 그 추억을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지금 상공인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또 그 영세 상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가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미래가 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백신 확보에도
계속 딴소리를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도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 지금 상당히 백신 수급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1차 접종이 중단됐죠. 중단됐는데 이것이 3주나 더 있어야지 정상화된다. 이것이 동아일보의 일면 톡기사입니다. 3주 있어야지 이 화이자 접종, 1차 접종이 다시 시작된다. 중단이 됐었죠. 백신 수급을 계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뭐 정부 당국에서는 뭐라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결국은 무능력한 거죠. 백신 확보에 대해서. 정부 백신 추가 도입을 한다. 그래서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죠. 그렇지만 백신난이 이번 달 내에 해소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지금 각 전국에 다 그렇습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지금 이 백신 때문에 이 보릿고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영남일보 보시면은 대구 경북 1차 접종 올스톱 얘기 백신이 바닥났다. 그리고 다른 그 지방 언론사도 다 이런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각 지자체에 다 백신이 지금 바닥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세계일보 일면 보시면은 백신 보릿고기 닥쳤는데 문재인은 상반기면은 이번 달 다음 달이죠. 1,300만 명 접종을 한다. 백신은 보릿고기에 닥쳤는데 무슨 백신으로 1,300만 명을 접종을 한다. 아니 접종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이번에는 문재인 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그렇게 이 5월 6월 중에 1,300만 명을 접종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기존에 1,200만 명 접종한다고 했는데 100만 명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입과 접종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일정에 차질 없이 들어오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일각에서는 접종의 현장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오고 조선일보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 이상으로 접종이 원활하다 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공백이 생겨서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고만 받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보고를 잘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보고가 허술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백신 문제는 좀 이번에는 정부의 방침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자 조선일보 아래 기사 보셔도 전국 곳곳에서 화이자는 동났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아슬아슬하다. 자, 이런 그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말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1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거는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도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여당에서는 번여당에서는 이재명이 앞서가지만은 이재명에게 후보 자리를 주지 않을 거다. 언젠가는 친문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야권에서는 여전히 윤석열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도 윤석열에 대해서 언론들이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어제 한국경제신문이 정치인 탐구 이런 제목을 해서 탐구의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침묵의 윤석열 5월, 7월, 9월 등판 저울질 지금 여전히 저울질입니다. 여전히 저울질인데 자 민주당 쪽에서는 윤나땡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나땡 윤석열에 나오면 땡큐 뭐냐 윤석열의 처가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본인들이 지고 있다.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압박하는 것이죠. 나오지 마라. 나오면 우리가 위험해. 자 그런 의도 같습니다. 지금 사건들조차 윤석열이 언제 등판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않는 그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NCND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김종인은 잠행이 길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5월
무게를 걸면서 또 한 달이 걸치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9월에 등판할 거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5, 6, 7, 8, 9 무려 4, 5개월을 지금 대선은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각자 윤석열의 입장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입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추측만 하고 이런 상황이죠. 여당은 윤나땡 언급하면서 선긋기, 장모 투기 의혹, 사문서 위조 이런 것 때문에 주변 때문에 대선 출마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당은 막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수사를 지휘한 전력, 야권 통합이 변수고 제3지대냐 야권 통합 후보냐 관심이다. 단독 행보된 수백억 대선 자금이 부담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아래는 이 인맥까지 또 분석을 합니다. 좌동훈, 우남일, 자 과거에 이 권력 수사하다가 자천된 한동훈, 김남일, 부장검사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인맥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제3지대에서 출마를 했다가 실패를 했던 사례, 이것도 또다시 분석을 하고 있죠. 관료의 한계를 보인 고건, 한방이 없던 안철수, 하루 한 가지 실수를 했던 반기문, 자, 이런 이야기들인데, 자, 오늘 조선일보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한쪽에 보시면은 한교안 전 대표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고 있죠. 조선일보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교안은 윤석열 내가 돕겠다. 통합열차에 빨리 올라타야 된다. 어제 데일리안 인터뷰에서도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이 1위에 올라봤던, 그리고 또 같은 법조인으로서 내가 도울 테니 빨리 우리 국민의힘 쪽이 추진하는 단일, 그러니까 통합 야당에 올라타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악연이 있죠.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할 때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서로 악연이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또 한교안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선일보 기사 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국 갤럽 4월 유권자 성향 조사한 건데, 이 갤럽이 정치 이념, 그러니까 응답자에게 정치 이념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중도가 최다로 나왔습니다. 33%고 진보와 보수는 26%인데 특히 진보는 최근에 중도 쪽으로, 그전에는 진보라고 응답했던 유권자들이 지금 중도 쪽으로 많이 가서 중간지대에 앉아 있습니다. 이 갤럽의 분석 결과죠. 진보 우위가 깨졌다. 지금 보수와 진보는 26%인데 중도로 대거 이동을 했는데 진보, 그러니까 진보 좌파에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이 진보들이 대거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위해서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 이 양쪽 여야 모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중도층이 두터워졌다. 이것도 역시 윤석열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에게 최적의 조건이죠. 윤석열은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을 전부 막 수사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중도냐,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이것을 딱 이념의 잣대, 노선의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정과 정의, 이 가치로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도가 두터워졌다는 것은 윤석열에겐 최적의 조건이죠. 다만 이제 그렇지만 현실 정치는 냉혹하죠. 윤석열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과거에 장외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몇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처럼 결국은 대권을 잡지 못할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다르게 대권을 잡을 수 있을지, 그 문제는 지켜봐야 되는데, 별의 순간을 잡느냐, 잡지 못하고 신기록이 끝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일보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쫓아가야 갈 수 있는 모델, 두 가지 모델. 하나는 이해창 모델, 하나는 안철수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윤석열의 고심이 깊다.
이해창 모델이냐 안철수 모델이냐 두 사람 다 장외에서부터 정치권 밖에서부터 돌풍을 일으켰죠.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 다 실패를 했는데 아직 뭐 안철수는 아직 그 실험 중이지만은 그때 돌풍을 일으켰을 당시 10년 전에는 실패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창 모델은 이런 거죠. 이해창 모델은 나왔을 때 처음에 YS 김영삼 대통령과 각을 세웠지만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에 입당해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죠. 지금의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했는데 IMF 사태로 문민정부 지지율이 계속 추락을 했죠. 그렇게 되니 대선을 앞두고 그 직전에 정계 개편을 주도를 합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신한국당에 들어가서 정계 개편을 주도를 해서 간판을 아예 한나라당으로 바꿔달았죠.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쇄신을 본인이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이 모델이 있고, 하나는 2012년에 안철수 끝까지 기성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그런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윤석열의 높은 지지율은 기존 정치권과 차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성 정당으로 입당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관측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모델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이것을 복기를 해보면은 그 중에서 이해창 모델이 좀 성공에 가깝게 다가갔다. 거의 성공할 뻔했죠. 두 번이나 대선에서 대세를 구가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아들 병역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허위라는 것도 밝혀졌지만은 거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또 한 번은 DJP 연합 여기에 무너졌고 또 한 번은 노무현 돌풍에 무너졌죠. 그런 이런 여건들 때문에 또는 너무 이 제왕적 총재로서 그 제왕적 대선 후보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자멸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 대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것이 이해창 모델이었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해창 모델 또 안철수 모델 이것을 다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으로 해야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아마 그 YS 모델도 참고가 될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소수 정파를 민주당 그때 민주당 공화당이 합당을 할 때 1990년에 소수 민주당을 이끌고 호랑이 굴로 들어갔죠. 그 민정계 노태우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그 민정계가 득세를 한 그 안에 같이 합당을 하면서 들어가서 쟁취를 했습니다. 쟁취를 해서 물론 윤석열에게는 그때 YS를 싸고 있던 그 상도동계 최형우나 김동영 이런 사람은 지금 없죠. 정치권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이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사람이 생기겠죠. 얼마나 숫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정진석,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하는 정진석이나 윤석열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건영세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안에서 YS의 그 측근들처럼 같이 그 호랑이 굴 안에서 같이 싸울 수도 있는, 그래서 결국은 쟁취를 해서 그 당을 좀 이해창처럼 당을 리모델링을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선택이 윤석열에게도 가능한 선택이다.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윤석열 색채를 강하게 입히면 되는 것이죠. 조간 딱풀이었습니다.